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본격화 이슈와 함께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확정된 미 대선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집단행동 주황재난 안전위의 비상대응단장 Did anyone think? Get out, Joe.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보자를 고려해보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보실 때 주의할 만한 요소 중 하나로 연합뉴스 TV에서 보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와이드 보도입니다. 보도는 이번 총선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전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지난 1월 29일 이후 100여 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습니다. 딥페이크 조항이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은 처벌 수위가 높고 면책 예외도 거의 없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선거일 기준 90일 동안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물론 선거일 90일 전이 아닌 평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누군가를 낙선시키려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 없었더라도 가짜 표현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사회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악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본 보도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한편 실제 유명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예시로 보여주기도 하고 제작되는 과정도 자료화면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자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법안을 행위 단계별로 설명하여 법안을 인지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보도가 전하고자 하였던 관련 법안의 강도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직업들인데요. 유튜버 매니저들에 대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매니저 등이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무사 모임 등 노동단체는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들이지만 프리랜서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독자 146만 명을 둔 유튜버의 매니저로 일한 기자회견 참가자는 촬영 중 허리가 골절됐지만 유튜버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종 사회적 변화 속도 대비 정책과 제도 정비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영상 스트리머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련하여 꾸준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도는 비록 짧은 단신 보도였지만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도 연합뉴스와 함께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하락해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6%포인트 앞섰고 인천, 경기에선 민주당이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전, 세종, 충청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떨어졌고 지지 기반인 광주, 전라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에 대한 질문으로는 국민의힘은 한 달 전 조사와 같았지만 민주당은 줄었고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민의 미래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양당 가운데 공천을 더 잘하는 정당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4%는 국민의힘을, 23%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보도에서 비교하며 언급되었던 2월 조사 결과 외에도 1월 조사 결과까지 함께 자료 화면으로 제시되어 최근 3개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용이했습니다. 또한 이는 연합뉴스TV가 현재 정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로 보도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별 표심 변화도 비슷한 그래프를 제공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지역에서 변화가 있었고 보도에서도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여 현재의 수치를 설명하였기에 그래프가 제공되었다면 더 의미가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이자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있어서는 수치 중심의 보도 외에도 전문가의 해석형 보도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한 뉴스 1번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담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평가 결과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둔 민생 행보, 영부인 논란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 상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지속될 경우 국민이 입는 피해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평가의 배경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새로운 정당의 지지율은 긍정적인 단어 자체가 주는 효과인 워딩 이펙트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각 정당의 긍정, 부정 평가 이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 비례대표 투표 정당 등의 결과에 대한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앞서 앵커는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요. 추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곳까지 언급하는 등 간략하지만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하여 여론조사 결과 및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문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이상 나타났다는 뜻은 사실상 대부분이 찬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청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접했을 때 어느 정도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대담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른바 국민 판다였던 푸바오의 중국행을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관람일에 대해 보도한 뉴스14 살펴보겠습니다. 푸바오는 2016년 한중 침묵으로 한국으로 보내진 2마리의 판다 사이에서 태어나 국민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평론가는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첫 판다로 특히 2020년 코로나의 시기에 탄생해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인기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쉽지만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데요. 이는 워싱턴 협약을 기반으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된 판다의 보호를 위한 방침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 달 정도 특별 케이지 적응 훈련 등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푸바오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는데요. 평론가는 방문객이 5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관련 유튜브 구독자와 콘텐츠가 증가하고 관련 상품의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판다 외교의 상징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다를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호국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푸바오라는 판다가 국민적 인기를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어 흥미로운 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판다 외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외교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효과나 외교적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시간 등의 제약이 있었겠지만 대담 제목이 판다 신드롬이 남긴 것으로 강조한 것에 대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연 학생은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3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각종 사고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무인 점포 실태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당구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당구장을 들어서자 입구에 점원 대신 키오스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구대를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당구대에 불이 들어옵니다. 필요한 물품을 챙겨 당구를 치고 결제도 직접 하는 무인 당구장이라고 합니다. 업주는 24시간 문을 열기 위해 무인 당구장을 창업했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심야 시간에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매출도 올랐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한두 팀 때문에 퇴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좀 해결하고자 생각해서 무인으로 생각했고요. 카페, 라면, 과일, 문구 등 무인 점포의 무한 변신으로 우리 생활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00여 곳에 불과했던 무인 편의점은 2022년 16배가량 증가했고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나홀로 사장님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판매 종사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1인 점포, 무인 점포의 증가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 무인 점포. 그만큼 무인 점포를 둘러싼 사건, 사고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매 물품을 그냥 가져가는 소액절도는 비일비재하고 아예 현금통을 뜯어내고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매장 물건을 내팽개치고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몰래 용변을 보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도 사고력이 있어서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나 장소나 시간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선택하는 주요 요건이 뭐냐면 쉽게 할 수 있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부차별 확률은 낮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인 점포라는 게 바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인 점포는 아이스크림 가게와 문구점인데요. 모두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무인점포 절도로 검거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전체의 24%, 이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1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절도 피해자를 검거해도 업주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나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나이에 따라 형벌보다는 조금 가벼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액절도의 경우 대체로 훈방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만약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업주는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업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절도범을 잡기 위해 혹은 망신을 주기 위해 해당 CCTV 장면을 공개하는 건데요. 하지만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업주가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점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비단 절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무인점포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필요에 따라 폐쇄적 공간이 생겨나고 이는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홍대 번화가에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인점포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무인 환경을 위한 첨단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무인 편의점에선 해당 편의점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신용카드를 꽂으면 매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입장할 때 인증했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는 건데요. 작은 사탕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자동 결제되니까 절도는 꿈도 꿀 수 없겠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인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장 출입 시 신용카드나 QR코드 등을 통한 출입 인증 절차만 거쳐도 대부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매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고객 편의성 하락 등의 이유로 이를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아무래도 번거롭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시스템을 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카드가 없는 분들도 제법 의외로 있고. 범죄는 검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북 충주의 한 무인 문구점. 방문객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컴퓨터 화면이 켜집니다. 마치 경찰이 매장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화면인데요.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경찰이 개발한 스마트 단말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절도 사건이 많았던 점포 위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영상을 꾸준히 집에서 이렇게 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안 봐도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종에 제한 없이 확장되는 무인화 바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이와 함께 무인점포를 둘러싼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한 보안과 안전시설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 증가는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소액 절도라도 엄연한 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이 절실한 때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1층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소액 절도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때문에 CCTV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로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범죄는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소액 절도라도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20일 의료 현장에서 나와 끝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과 법적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이 일주일을 이제 넘어서게 됐고요. 네. 아직까지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의료 공백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귀 시한이 지난 이후의 의료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맞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서 정말 많은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매일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 사법적 절차에 돌입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전공의 과정에 등록해야 할 이들이 대거 등록을 포기하고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들마저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수련 병원들은 매해 3월 새로 들어오던 인턴과 레지던트가 거의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복귀 시한이 지난 이후에 정부와 의료계 강경 대응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네, 대립을 하고 있는 강대강입니다. 상황인데요. 네. 의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고 정부 입장에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를 했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좀 궁금합니다. 정리해보죠. 네. 한겨레, 서울경제 등 언론에서는 일제히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이 전방위 압박에도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걸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했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불평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SBS 더 팩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복귀 맞이 노선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난 만큼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 50곳 현장을 점검 실시하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지난 5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맞이 노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달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와 같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수술은 연기가 되고 있고 또 응급 환자는 병상이 없어서 병상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도 다양한 의료 공백 피해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죠. 네,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피해와 또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는 병원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병원의 수술 건수가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1차 병원에서 모친이 폐에 물이 찼다는 소견을 받고 집 근처 을지대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지만 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상급 종합병원인 건양대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보도되었었고요. 부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다가 전남 고흥에서부터 대전을 찾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당국대 병원에서는 이번 환자와 수술 건수가 기존 대비 30에서 50%가량 감소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광주의 한 3차 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 사태로 평상시보다 30% 수준으로 줄어든 수술이 연휴 이후 더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대 병원과 동아대 병원 등 주요 병원의 경우 평소보다 외래는 10에서 20%, 수술은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 게다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뭐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범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네. 일단 간호협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의료 개혁도 그렇고 이번 시범 사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뭐 업무 범위도 그렇고 양을 놓고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자, 언론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좀 전하고 있습니까? 네. TV조선,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 단체가 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계획을 지지했는데요.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서 65만 간호인들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범 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돼서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병원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해 의료 지원 인력의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일선 간호사들 사이에선 업무 과중, 의료사고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지만 이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은 제외됐습니다. 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매번 의료 공백 시에만 간호사를 동원한다는 불만과 함께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군요. 네. 자, 결국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한 목소리가 전 국민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둘러싼 각계의 여론도 그렇고 의견도 그렇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한국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TV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전임의들이 계약 만료를 계기로 해서 대거 병원을 떠날 조짐을 보이면서 예. 의료 공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볼모로 잡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신교 NGO인 기독교 윤리신천운동도 지난달 23일자 성명에서 전공의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를 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달 22일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 여러분들의 현장 복귀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이라면서 조속한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민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또 그에 대해 반발하는 의료계의 입장차 그리고 이 사안에 얽힌 이해관계에 대해 천천히 숙고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보도를 하면서 당장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족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예전처럼 병원을 찾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호자들은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서민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환자를 둔 절박한 어머님의 심정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여성계 호소와 생명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달라는 아동 장애인 단체의 간절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상 초유의 무더기 고발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도 이번 갈등을 해결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의료 공백은 정말 무서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에서는 이 정부 및 의료계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과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다 현명하게 해외 사례 등을 찾아보고 또 전문가, 각 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의대 증원 문제의 실무적 사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